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이랍니다.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듯 별의별 사연들을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30년 동안 조용했던 삶에 폭탄이 한 번에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살며시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 사연 다들 한 번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원래 어려서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어요. 오죽하면 고등학생 때도 결혼 노래를 불러서 저희 아빠께서는 그렇게 빨리 집을 떠나고 싶냐며 서운해 하셨고, 친구들은 제가 1등으로 결혼할 거라 생각했죠. 저 역시 제가 1등으로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버거운 존재였어요. 늘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하는 걸 좋아했던 편인데, 그러다 보니 결혼 상대로는 부족한 면들이 보였고 결국 헤어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결혼까진 아닌 연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저보다 빨리 시집을 가기 시작했고 애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초조해야 할 나이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냥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포기하고 결혼을 위해 상대방의 조건을 모두 파악한 후 만나는 자리를 선택했고, 그렇게 여러 남자와의 만남 끝에 제 짝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은 조건도 만족이었는데 심지어 첫날 얼굴을 확인했더니 너무 잘생겨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국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잖아요. 남편의 외적인 모습까지 제 맘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역시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내 인연이 여기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 연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이 연애가 마음에 무척 들었어요.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건도 알맞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니 더욱 좋았죠. 저만큼이나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던 남편은 만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받은 프로포즈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고 저희는 바로 결혼을 준비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위기로 친아들처럼 반겨주셨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저희 집도 꽤 밝고 유쾌한 분위기인데 시댁도 화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시부가 굉장한 사업가셔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편인데도 오히려 검소하신 게 정말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위에 누나와 아래 여동생이 있었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모두 함께 뵙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미연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요.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와요. 임금님 수라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서 저를 환대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대화들로 시작해서 슬슬 어색함이 풀렸죠. 그리고 시부께서는 제게 정말 마음에 쏙 든다며 첫 대면에 통과를 아주 통쾌하게 외치시며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양가에 모두 인사를 마치고 나니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좋게 봐주시니 다행이었어요. 이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더 살아봐야 안다고 말해주기도 했고 몇몇 친구들은 시댁 제대로 만난 것 같다면서 부럽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상 시댁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상 형님의 신우까지 있으면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제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오히려 형님과 신우랑 따로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특히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자기 여동생같이 느껴진다면서
혹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형님께 털어놓고 의논하라고 말해주었죠. 마치 제게 친언니라도 생긴 것처럼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차로 40분 정도 거리였고 결혼하신 형님네는 1시간 거리였어요. 그리고 미혼인 신혼애랑은 20분 거리로 가장 가까웠죠. 신우는 미혼이기도 하고 아직 젊어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탓에 자주는 못 봤는데 1시간 거리에 사는 형님은 저랑 놀겠다며 그 힘든 거리를 왔다 갔다 해주셨습니다. 하도 저희 집 쪽으로 자꾸 오셔서 이번에는 제가 가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작 저는 형님네 동네에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형님, 근데 왕복 2시간이 넘는데 매번 이렇게 오시는 거 안 힘드세요? 다음에는 진짜 제가 갈게요. 무슨 소리야. 옳게 힘든 거 하지 마. 나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상관없는데 옳게는 여리여리한 게 꼭 힘든 일 하면 쓰러지게 생겼잖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다음에는 한번 초대해 주세요. 형님만 매번 저 위해서 고생하셔서 마음이 불편해요. 난 동생이 밑으로 둘이나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올케가 우리 동네로 오고 그러면 오히려 불편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할 것 같아. 그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자.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 누가 오고 가면 어때? 형님은 여장부 스타일에 정말 당차신 분이라서 안 친했을 때는 약간 무서웠는데 막상 친해지고 보니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었죠. 제가 힘들까봐 그게 싫어서 본인이 매번 저를 보러 오시던 분이셨고 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밑반찬이나 여자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사다 주시곤 했어요. 형님이랑 친해지면서 속마음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제게 넌지시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우리 부부 벌써 결혼 7년 차인가? 그런데 왜 애가 없는지 안 궁금했어? 그런 걸 뭘 궁금해요. 요즘 딩크 부부도 많고 부부 사생활인데 뭐하러 물어요, 형님. 고맙네. 나는 아기를 정말 낳고 싶었고 꼭 낳아야 했거든? 근데 3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랑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내 자궁이 약해서 애를 못 갖는데. 말 그대로 불임인 거지. 의사한테 그 말 듣는데 너무 서글픈 거 있지? 그래서 남편이랑 그냥 둘이서 쭉 살기로 했어. 형님,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아, 그때 생각하면 뭐 전부를 잃은 기분이었지. 실제로 전부를 잃은 것도 맞고. 그래서 나는 도준이가 결혼한다고 옳게 데려왔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 둘이 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애도 낳을 거고 그럼 조카 생기는 거잖아. 난 진짜 조카한테 뭐든 다 해줄 거야, 옳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아기는 좋겠네요. 형님, 정말 아픈 상처를 저한테 이렇게 꺼내주셔서 감사해요. 그간 왜 형님네는 아기가 없는지 살짝 궁금하긴 했는데 이날 형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 갖지 말라면서 말은 했지만 내심 조카를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 싶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아기를 늦게 가질 생각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좋은 마음은 형님뿐만이 아니었죠. 시부모도 정말 과했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제가 힘들까봐 오히려 형님과 신우에게 일을 시키고는 하셨죠. 자꾸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정말 괜찮다고 제가 하겠다고 나서면 남편까지 나서서 저를 쉬게 했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다 같이 얼른 하고 쉬는 게 좋죠. 저도 할게요. 무슨 소리야. 얼른 방에 가서 쉬고 있어. 이런 거 젊어서부터 자꾸 하면 몸 상해. 그래, 옳게. 나랑 도희가 할 거니까 얼른 가서 쉬어. 아,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할래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저만 왜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게 우리 집안 룰이야. 며느리라고 막 부려먹는 거 난 딱 질색이야. 그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다가 저녁 먹을 때 나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시댁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제 지인들만 해도 명절날이로 명절만 지내고 오면 끙끙 앓고는 했는데 전 오히려 너무 심심했죠. 과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를 과하게 챙겨주셨던 분들이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은 있었어요. 형님은 제가 몸에 해로운 것이라도 하려고 하면 완전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형님과 데이트를 하다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올케, 지금 술 마시려는 거야? 치킨을 먹는데 맥주를 안 마셔요? 전 당연히 맥주 한 잔 하는 줄 알았죠. 형님 드시기 싫으시면 음료수 드세요. 저는 시원하게 맥주 마시려고요. 무슨 소리야, 올케. 내가 맥주를 마시고 올케는 음료수를 마셔야지. 아직 아기도 안 낳은 사람이 몸 관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다 큰일 나. 형님, 맥주 한 잔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요. 평소에도 마시는데요. 평소에도 마신다고? 그러지 마, 올케. 몸 관리는 똑바로 해야 해. 그러다 나처럼 애 못 가지면 정말 어쩌려고 그래. 그걸 원하는 거야? 네? 그건 아니지만. 형님, 혹시 화나신 거예요? 나 지금 화났거든? 몸 관리 좀 잘해줘. 다 큰 성인이 맥주 한 잔을 마신다고 화를 내는 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었죠. 이때부터 형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심히 보니까 형님이 제게 과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은 절대 먹지 못하게 했고 형님이 해다 주는 반찬이나 먹자고 하는 음식들은 전부 산모에게 좋은 음식이나 여자에게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면 임신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왜냐면 시모도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임신 압박을 은근히 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임신 압박이구나를 내심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천사 모습을 한 형님이셨지만 저렇게 제가 본인의 뜻에 어긋난다 싶으면 완전히 정색한 호랑이로 돌변하고는 했죠. 그런 모습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대놓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올케, 그나저나 아직 소식은 없는 거야? 네? 어떤 소식이요? 어떤 소식이냐니. 당연히 임신이지. 아, 네, 아직 없죠. 왜 아직 없어? 한참 불타오를 신혼인데. 아직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있는 거야? 형님, 저희 결혼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어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혼전 임신에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임신하는 마당에. 가만 보면 올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건 올케 생각 아니야? 올케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정작 도준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말 못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런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임신을 하는 건 저희 부부가 선택할 일이고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매번 왜 그러세요? 저 형님이 자꾸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올케, 불편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오후에 시간 꼭 비워도. 형님은 제게 임신을 아직도 안 했다며 대놓고 화를 내셨어요. 과연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형님의 태도를 이해하긴 어려웠고 남편에게 전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자꾸 나한테 임신하라고 압박을 줘. 한두 번도 아니고 술 마시면 몸 관리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조금 매운 거 먹어도 뭐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거든?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대놓고 화를 내더라니까? 대체 형님 왜 그러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누나가 당신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겨주잖아. 누나는 애를 엄청 원했는데 불임으로 애 못 낳은 거 알잖아. 그러니 조카가 보고 싶겠지. 그 과한 마음이 당신을 힘들게 했나 보다. 혹시라도 너무 과하면 말해줘. 내가 자제시킬 테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 건데 도가 지나치잖아. 내가 임신을 언제 하든 솔직히 형님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형님이 왜 그러셔? 그렇지, 맞지. 누나가 조금 과했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해를 해달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형님이 불임이라는 말을 듣고 조카를 원해서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화까지 내는 걸 누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꾹 누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날 제게 어딘가를 가자고 했지만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아주 칼같이 저를 데리러 왔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선 차에 탔습니다. 제가 차에 타서도 내내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말을 돌리고 회피하는 게 느껴져서 뭔가 이상하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그 건물은 병원 건물이었죠. 얼핏 산부인과를 본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형님, 설마 지금 산부인과 가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는 거 맞는데? 여기가 내 지인이 의사야. 그래서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보자. 자연 임신이 어려운 거면 빨리 시험관이든 뭐든 해야지. 그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형님,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의논도 안 하시고 병원을 데려오세요. 지금 이거 너무 선 넘는 행동인 거 아시죠? 정말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검사를 받더라도 제가 알아서 받을 거니까 제발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좀 꺼주실래요? 가긴 어디를 가. 여기까지 왔으면 검사라도 하고 가라니까. 검사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래 어린애처럼. 제가 지금 검사하는 게 어려워서 이래요? 형님 행동하시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저는 형님이 잘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좋고 감사했는데 아무래도 적당히 선을 두고 보는 게 좋겠네요. 당분간은 따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전 그렇게 차에서 내렸고 저를 부르는 형님을 무시한 채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말로 형님이 뭔데 저렇게까지 설치는지 모르겠고 불편하다 못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전 기다렸다가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나 오늘 형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을 뻔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원까지 갔다고. 내가 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말 좀 해봐. 아, 정말이야? 누나가 너무 심했네. 내가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 왜 그러냐고 좀 물어봐. 나도 궁금해 죽겠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임신 강요를 안 하시는데 왜 형님이 저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리고 어디 한번 물어보자. 당신도 사실 아기를 빨리 원하는데 나 때문에 말 못하고 있다는 게 맞아? 아니,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빨리 생기면 좋기는 하지.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사자인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형님한테 말해서 전해 듣게 만들어? 결국 당신도 문제야.
이날 남편에게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형님을 대신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남편은 한참을 제 말을 들어주다가 사실은 아이를 원한다면서 빨리 낳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아내인 제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왜 저한테 안 하고 형님에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날 남편이 형님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제게 임신에 대한 압박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걸 얼핏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후 형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연락이 몇 통 왔었어요. 조카를 너무 원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방식이 잘못이었다며 사과를 한다고 했죠. 우선 사과를 받아줄 거지만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고는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잘 포장해서 돌려서 말을 했고 형님도 알겠다고 하셨죠. 이미 제대로 정이 떨어졌고 불쾌함을 너무 느낀 상황이라 예전 사이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형님의 진짜 모습을 봐버려서 그런가 더욱 예전처럼 지내기 싫었어요. 형님이 보고 싶든 보기 싫든 시댁에 가야 하는 명절은 돌아오고 형님이 싸운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갔습니다. 여전히 저를 공주 대접해 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완강하게 나서서 일 꼭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불편하다고 했죠. 그런 제 모습에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다 놀랐지만 괜히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붙이고 음식을 만들다가 옷에 계란물을 흘려서 갈아입으려고 방에 갔죠. 저희 시댁이 2층 집이고 저희가 가면 2층을 사용해요. 옷을 갈아입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1층에서 형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모와 시부는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셨거든요. 저는 뭔가 직감적으로 이건 꼭 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엿듣기 시작했죠.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애초에 이건 도준이 네 탓이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 한 명을 못 만들어. 너 바보냐? 어디 부족해? 그만들 좀 해. 다 들리겠다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새언니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누나가 설쳐서 이 꼴난 거를 왜 인정을 안 해? 웃기지 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너는 여태 몇 년 동안 그거 하나를 못하냐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냐고. 아 그럼 빠지던가. 원래 아들인 나한테만 주는 건데 불쌍해서 끼워줬더니 말이 많아. 내가 경고하는데 누나 설치지 마. 한 번만 더 설쳐서 일 키우면 누나는 국물도 없어. 아 그만들 좀 하라고. 기다려봐. 내가 망보고 올게. 딱 봐도 내용이 이상한 대화였고 신우가 망을 보고 온다는 말에 전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척했어요. 마주친 신우에게는 뭐 가지러 가냐고 물었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신우는 어색하게 그렇다며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대화에 대해 너무 물어보고 싶었죠. 그러나 물어본다고 대답해줄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머리를 굴려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하는 와중에도 제 눈치를 살짝 보는 형님과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며 음식을 했어요. 다 끝낸 후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형님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좋겠네. 며느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직접 이렇게 맛있는 명절 음식도 해주고. 좋기야 한데 정말 괜찮으니까 다음부턴 하지 마. 힘들어. 그래 세아가. 여기 식구가 몇인데 너까지 고생하니? 거봐. 들었지 올케? 다음부터는 안 해도 괜찮아. 올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쁜 손주를 안겨줘야 진짜 효도하는 거지. 그렇지? 아유, 그럼 바랄 것도 없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가 태어날 손주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게, 생각해보니 너희는 여태 소식이 없니?
병원은 가본 거야?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저희 아직 젊고 병원까지는 안 가봤어요. 조금 더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같이 병원 가볼게요. 젊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세아가. 요즘 식습관에 환경 문제까지 겹쳐서 젊은 아가씨들도 불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 조금 실망인데. 하루빨리 병원 가서 결과 알려주도록 해. 내가 다른 건 다 세아가 너 편하게 해주지만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게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딱 봐도 병원 가서 검사시키려는 형님의 속셈이 보였죠. 대화 내용도 그렇고 저렇게까지 해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도 그렇고 아무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끝나면 신우를 찾아가기로 생각했어요. 신우는 형님과는 다르게 소극적이고 성격도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계속 파고들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티내지 않고 신우에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며 연락했습니다. 혹여나 이걸 형님이나 남편에게 말할까봐 신우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아주 자연스레 밑밥을 깔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의심 없이 반갑게 저를 만나러 나왔죠. 신우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뭐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은근슬쩍 알고 있는 척 물어볼까 엄청 고민했어요. 신우 성격상 제가 뭘 알고 있어야 스스로 실토할 것 같아서 아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우리 식구들 다 진심으로 아주 좋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빼고는 나한테 다들 진심이 아니었더라? 아가씨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던데?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뭐든 꼬리가 길면 다 걸리는 법이거든. 셋이서 작정하고 나 하나 바보 만들면 끝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나마 내가 오늘 아가씨를 만나러 온 이유는 앞길이 아직 창창하고 젊으니까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나한테 모든 걸 자백하면 선처해줄 의향이 있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오빠랑 형님처럼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야. 네? 그게 처벌할 수 있다고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시간 없어. 선택해서 얼른 말해.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언니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 느꼈는데 이미 약속은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처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제발요. 울며 불며 신우이가 말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에게는 재산이 꽤 있는데 남자 손주를 낳는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자식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거기다 유일하게 아들인 우리 남편이 남자 손주를 낳으면 시부가 회사까지 물려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시부 연세가 꽤 있으셔서 하루빨리 회사를 누군가 물려받아야 했고 정 자식들에게 소식이 없으면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고 했다네요. 그 얘기를 들은 형님과 남편은 작당 모의를 한 거죠. 형님은 이미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남편이 아들을 낳으면 3분의 1로 셋이서 재산 분할하자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시부모는 당연히 모르고 이 남매들끼리 저지른 일이죠.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제가 빨리 아이를 가져야 했고 형님은 소식이 없는 제가 혹시라도 본인처럼 아이를 못 가질까봐 검사까지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소름이 끼쳐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신우는 정말 제가 본인을 처벌할까봐 무서웠는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해주는 눈치였습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정말 멈추고 싶었던 게 오빠랑 언니는 돈에 미쳤어요. 오빠 전 여자친구랑 원래 결혼하기로 했었거든요. 아이가 생겨서요. 그런데 아이 성별이 딸인 걸 알고 오빠가 그 여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랑 그 여자랑 정말 힘들게 살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 진짜 너네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건 결국 아가씨 너도 공범인 거야. 알아? 아무리 돈이 좋고 각서를 썼더라도 가족이니까 그만하라고, 이건 멈춰야 한다고 말렸어야지. 그런데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려고 해? 미안해요, 정말로. 언니는 그 전 여자친구가 꼴나기 전에 얼른 떠나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부모님 아시면 저희 죽어요, 정말. 우선 아가씨가 나한테 말한 거 알면 형님이랑 남편이 가만 안 둘 거야. 나도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도 당분간은 모른 척해. 혹시라도 신우가 형님과 남편에게 자백했다고 말해서 일이 틀어질까봐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지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남편과 한 침대에서 도저히 함께 잘 자신이 없어서 일이 생겼다 말하고 그날은 호텔에 가서 혼자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을 찾아서 꼭 만나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걸어다니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 몸이 나른한 게 잠을 미친 듯이 잤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아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넘겼는데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와버렸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해서 테스트기를 종류별로 한 6개를 해본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건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니 바로 병원을 가봤죠. 주수가 짧아서 아직 성별은 확인이 불가했지만 임신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임신이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뭐? 그게 정말이야? 성별은? 아들이래? 무조건 아들이어야 하는데? 당신 정말 웃긴다. 왜 아들이어야 하는데? 임신을 축하해줘야지 성별을 따지고 들어? 왜? 딸이면 어쩔 건데? 지우려고? 어? 에이, 왜 그래? 당신 임신했다고 벌써 예민한 거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지. 내 아빠 말 못 들었어? 아들이 태어나야 딱 물려받을 거 다 받고 그러지. 자기 전에 하늘에 빌고 또 빌어야겠다. 무조건 아들, 제발. 딸이면 어쩔 건데? 딸이면 솔직히 난 낳기 싫어. 그냥 지우고 다시 가져야지 뭐. 생명이 무슨 장난이니? 소름 끼친다 당신. 태어나서 환영 못 받을 바에는 기억도 없을 때 없어지는 게 맞지. 너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너희 남매 재산 분할 때문에 아들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며? 다 필요 없고 소름 끼치니까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뭐? 그거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아, 우선 아직 성별도 모르니까 그래, 떨어져 지내면서 편하게 있어. 내가 안 보일 테니까. 그치만 꼭 몸 조심해야 돼. 사람이라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을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거를 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별거고 뭐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기뻐서 날뛰더라고요. 아직 성별을 모르니 성별이 판별될 때까지는 나가 있어 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전 이미 모든 마음의 결정은 했고 이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어요. 이어 미혼모로 사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찾게 되었고 제 생각보다 그 여자는 너무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니 저보다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전화드린 성미연이에요. 네네. 집이 허름하죠. 우선 앉으시고 정말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자식 그쪽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저랑 우리 딸 버리듯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초기라 성별을 모르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니면 지울 거라네요. 그 자식 사람 아니에요. 지가 결혼하자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원치도 않는 임신까지 시켜놓고서 딸인 거 알자마자 처참하게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심지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랑도 연을 끊어서 갈 곳도 없었는데 정말 딸아이랑 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싶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복수는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그 복수 같이 해요. 저도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거든요.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한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넌 이제 필요 없다고 아주 매몰차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결국 딸을 가진 여자니까 버린 거고 재산에 눈이 멀어버린 괴물 같은 놈인 거죠. 저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복수를 시원하게 하고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안정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 따로 나가 살 집을 구했고 그곳으로 제 짐을 옮겨서 이사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중이라 집에 오지 않던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천하태평하게 지내는 남편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성별이 아들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미친 듯이 전화가 왔죠. 여보, 세상에 아들이 맞아? 사실이야? 고생했어. 역시 우리 여보는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뭐 갖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나 전 간결하게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웃기시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입 다물고 너희 부모님 집 앞으로 와. 아마 빨리 오는 게 좋을 거다. 남편이 버린 전 여친과 함께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님과 신우 그리고 시부모가 있었고 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형님과 신우는 사색이 되었죠. 영문을 모르는 시부모에게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괴물인 줄 아세요? 재산 그거 물려받겠다고 자기들끼리 각서까지 썼다네요. 제 남편이 아들 낳으면 3분의 1에서 나눠 갖기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은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남편의 딸을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면서 이 여자분을 버렸다네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니? 네, 제가 산 증인이죠. 제 딸아이가 벌써 5살이에요. 그 세월을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떡해. 그 나쁜 자식 때문에 나랑 내 새끼는 매일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네요. 당신 아들은 돈에 미쳤다고요. 저한테 형님은 그러셨죠. 애 빨리 낳으라고 압박 주셨고 술도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고 마치 겉으로는 저를 무척 아끼는 척하면서 사실은 애 빨리 갖게 하려고 참 애 많이 쓰셨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이 저 임신했다는 말 하자마자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들 아니면 지우고 다시 갖자던데요. 딸이면 낳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 이혼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졌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막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말리고 있는데 시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확 끌어서 뺨을 때리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 네가 사람이냐? 내가 그런 뜻으로 너희한테 말한 줄 알아? 나는 괴물 새끼들한테는 돈 한 푼 줄 수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저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면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급소를 확 발로 차주면서 말했죠. 웃기고 있네. 야, 너 같은 건 씨 뿌릴 자격도 없어. 넌 죽을 때까지 절대 뿌리고 다니지 마.
여자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었고 시댁 소식은 들을 길이 없었는데 그나마 신우가 먼저 연락해서 술술 말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집에서도 쫓겨나고 시아버님은 충격에 전문 경영인을 구하기로 했다네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웃긴 건 시부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겨버린 남편은 제게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들이 있으니 다시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자기가 회사만 물려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 저는 완벽하게 무시하고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1년 전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잘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본인 아들은 버렸지만 귀여운 손주 얼굴은 꼭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기에 지금은 전 시부모님과는 왕래하며 아들 얼굴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님은 우리 아들이 커서 경영에 관심 있다고 하면 언제든 회사를 물려준다고 장난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에 눈이 멀었던 전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기에 그런 농담 하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어찌나 하루하루 쑥쑥 크는지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아, 그리고 남편의 전 여친분도 시부모님이 책임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해주셨고 모자란 생활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더군요. 시부모님은 착하신데 어떻게 그 핏줄에서 악마 같은 전 남편이 태어났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